사돈어른 덕분에 우리 아들 내외가 이렇게 호강을 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대던 그 입에서 내가 현관을 나서기 무섭게 무슨 말이 쏟아졌는지 그날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거친 사업판을 맨몸으로 굴러온 내가 정작 하나뿐인 딸이 제 집안에서 어떤 지옥을 견디고 있었는지는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두고 온 휴대폰 하나가 나를 그 집 문 앞으로 되돌려 보내기 전까지는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5시 나는 새벽 도매시장 안식자재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직원 200명 거느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비서도 없이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말이에요. 새벽부터 정장을 입고 장 보는 게 신기한지 매장 직원이 2번, 3번 내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그래도 나는 이 일만큼은 누구 손에도 맡기질 못했습니다. 딸 냉장고 채우는 일, 그것만큼은 내가 직접 골라야 마음이 놓였지요. 사장님, 오늘도 따님 댁에 가시는 거죠? 자주 보던 정육 코너 직원이 웃으며 묻습니다. 나는 한우일 등급 등심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일 좋은 걸로 2세트 주세요. 자연산 전복도 큰 놈으로 한 다라이 담아주시고요. 우리 딸이 요즘 입맛이 영 없다네요. 좋은 거라도 먹여야죠. 직원이 고기를 써는 동안 나는 진열대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갓난쟁이 딸 하나 들쳐업고 시장통 좌판에서부터 시작한 세월이 거기 다 박혀 있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여장분이 철의 여인이니 하지만 그 단단한 껍데기 안에는 평생 마르지 않는 우물 하나가 있었지요. 아빠 없이 키운 내 딸. 그 아이한테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하겠다는 우물 말입니다. 양손이 무겁도록 봉투를 들고 차에 오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팀장이었지요. 대표님,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건 말인데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요. 사위님 회사 내사 중간 보고입니다. 몇 주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는데 법인카드하고 하청 결제 쪽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처음엔 실수인가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림이 선명합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쥔 손에 핏줄이 섰지요. 액수 얼마나 돼요? 아직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님 이거 한두 푼 아닙니다.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 이주명. 연애 시절 당시엔 참 듬직하던 청년이었지요. 그래서 제 손으로는 변변한 사업체 하나 못 읽어본 사람을 내가 내 돈 들여 회사 대표 자리에 앉혀줬습니다. 다 우리 딸 기 살려주자고 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자금이 샌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나는 일단 그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그저 딸 얼굴 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딸 부부 아파트는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전세금을 내가 전액 대줬지요.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딸 살 집만큼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동에 사위 어미 되는 사람 집까지 내가 얻어줬다는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지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 그 거리가 화근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 초에 딸 부부가 편하게 드나들라고 알려준 번호였지요. 문이 열리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 어머니 박민숙 씨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 새벽부터 또 뭘 이렇게 한가득 들고 오셨어요. 우리 집 복덩이가 오셨네, 복덩이가. 나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더니 내 손에서 봉투를 덥석 받아들더군요.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는 그 눈이 반짝 빛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나 한우의 전복까지요? 우리 사돈어른 아니면 우리 주명이 내외가 이런 걸 언제 먹어보겠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네요. 호. 허리를 연신 굽히는데 그 굽실거림이 어찌나 매끄러운지 마치 평생 그 자세로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가타부타 대꾸 없이 거실 안쪽을 둘러봤지요. 주방에서 과일 깎던 딸이 부엌칼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 무겁게 뭐하러 직접 들고 와. 딸 문영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낯빛이 창백하더군요. 눈밑이 거뭇하게 꺼져 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문영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니? 아니야, 엄마. 어제 좀 늦게 잤어.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딸이 얼른 고개를 돌리며 사과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손에 닿는 어깨가 어찌나 야위었던지 뼈가 만져졌습니다. 결혼 전엔 통통하니 복스럽던 아이였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사위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오셨네요, 어머니. 그래. 잘 지냈나? 네, 뭐. 어제 거래처 접대가 좀 늦어서요. 피곤해서 그런데 저 들어가서 더 잘게요. 그러고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장모가 양손 무겁게 새벽장을 봐왔는데 차 한 잔 따라줄 생각도 없이요. 나는 닫히는 안방문을 서늘하게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들은 재무팀장의 보고가 그 뒷모습 위로 겹쳐졌지요. 자금이 샌다. 한두 푼이 아니다. 저 피곤하다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나는 그 의심을 속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평생 심증만으로 칼을 빼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위 어머니가 어느새 봉투에 든 전복을 만지작거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이 전복 좀 봐. 이거 한 마리에 얼마짜리예요? 역시 사돈어른은 통이 다르다니까. 나는 평생 손도 못 대볼 걸 이렇게 척척 사오시네. 많이 드세요. 우리 딸 챙겨주시는 어머님 드시라고 산 겁니다. 내가 빈말처럼 한마디 던지자 사위 어머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유, 그럼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끔찍이 챙기는데요. 친딸보다 더 살뜰히 봐요. 사돈어른은 걱정 하나도 마세요. 나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그 말에 옅게 웃을 뿐 눈은 자꾸 바닥을 향했지요. 그 순간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친딸 같다는 시어머니 앞에서 왜 내 딸은 고개를 못 드는지. 하지만 나는 회의 자리에 늦었다는 생각에 그 미묘한 공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회사 늦겠다. 얼른 가. 나 정말 괜찮아. 딸이 내 등을 떠밀듯이 했습니다. 나는 못내 발이 안 떨어졌지만 딸 어깨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문영아, 엄마가 평생 거친 바닥에서 굴러서 번 돈이야. 이 돈 다 모아자고 번 줄 아니? 너 기죽지 말라고 번 거야. 너 혼자 참으라고 번 돈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딸의 눈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알았어, 엄마. 아무 일 없어. 정말이야.
그 아무 일 없다는 말이 얼마나 처절한 거짓말이었는지 나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딸의 웃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었지요. 내 딸이 행복하다고. 그래야 내 평생의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테니까요. 현관을 나서는데 사위 어머니가 또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돈어른, 조심히 가세요. 다음엔 제가 꼭 근사하게 한 상 차려 대접할게요. 빈말 아니에요, 꼭이요. 나는 그 굽신거리는 모습을 거울 보듯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곱고 가식적인 눈웃음이 어쩐지 영 탐탁지가 않았지요. 사람이 너무 매끄러우면 그 매끄러움 아래 무언가 미끄러운 게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평생 사람 수백 명을 겪어본 내 직감이 그렇게 속삭였지만 나는 그날 그 직감을 외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회사 주소를 찍으려고 가방을 뒤졌지요.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수첩, 지갑은 다 있는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디에 둔 거야? 가방을 탈탈 털어봐도 없더군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딸 집 식탁, 사과 접시 옆에 딸 부부 잘 살라고 그 안녕을 비는 마음에 정신이 팔려서 켜둔 채로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나온 겁니다. 정신머리하고는 그래도 다시 올라가야지. 나는 혀를 차며 시동을 껐습니다. 회의 자리에 조금 늦더라도 어쩔 수 없었지요. 요즘 휴대폰 없이는 단 10분도 회사 일이 안 돌아가는 세상이니까요.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 두고 온 휴대폰이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휴대폰을 가방에 잘 챙겨 넣고 나왔다면, 그래서 곧장 회사로 차를 몰았다면 나는 영영 몰랐을 겁니다. 내가 새벽마다 한우를 사 나르던 그 집 안에서 내 딸이 어떤 모욕을 견디고 있었는지를요. 그 휴대폰 하나가 나를 다시 그 집 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길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돈 많은 친정 엄마 뒀다고 시애미를 아주 발밑으로 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내가 문을 나선 지 채 1분도 안 되어 그 다정하던 가면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내 딸이 왜 그토록 야위어 갔는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닫힌 현관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가면이 벗겨지던 그 집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문이 철컹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된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 어머니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지요. 조금 전까지 나를 향해 땅에 닿도록 굽실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한순간에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고 눈매가 사납게 째졌지요. 문영아, 냉장고 열어봐라. 뭘 얼마나 채워놨나 보자. 딸이 식탁을 치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냉장고는 왜요, 어머님? 왜긴 왜야? 내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싸운 거 구경 좀 하자는 거지. 사위 어머니는 대답도 듣기 전에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새벽에 내가 채워넣은 한우 2세트, 자연산 전복, 유기농 채소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또 한 번 반짝였습니다. 어디 보자. 호호, 역시 돈 있는 집은 다르네. 이 한우 좀 봐라. 아주 냉장고가 보물창고네. 그러더니 거실 한쪽에 세워둔 자기 장바구니를 끌고 오는 겁니다. 시장 갈 때나 들고 다니는 그 커다란 청가방을요. 그러고는 냉장고 안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한 세트가 통째로 들어가고 전복이 든 봉투가 들어가고 채소가 들어갔지요. 어머님, 그건 좀. 딸이 다가갔습니다. 왜? 내 시어미가 가져가면 배 아파? 그게 아니라 그건 엄마가 저 먹으라고 사다 주신 거라서요. 내 엄마가 사다 줬으면 다 내 거야. 결혼했으면 네가 먹는 게 우리 집이 먹는 거지. 어차피 너희 둘이 다 못 먹어. 썩혀서 버릴 거 내가 가져가서 우리 주명이 보양식이라도 해 먹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 딸이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여자의 팔을 살며시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엠이 팔을 잡아? 시어머니가 거칠게 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딸이 휘청하더니 싱크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지요. 윽하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딸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네가 돈 많은 친정엄마 뒀다고 이 시애미가 만만해? 친정에서 뭐든 척척 갖다 바치니까 시집 어른은 눈에 안 보이지? 여기가 누구 집인데? 내 아들이 사는 집이야. 내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됐고. 며칠 전에 가져간 그릇 세트, 그것도 잘 쓰고 있다. 내 엄마가 사다 준 거라며? 좋은 거 하나 없는 우리 집에 그런 거라도 있어야 체면이 서지. 며느리 친정이 돈 많으면 시댁도 좀 덕을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비밀번호를 제 집 드나들듯 누르고 들어와 딸이 아끼던 가릇 세트를 통째로 가져갔다는 거리요. 내가 딸 시집 보내며 혼수로 들여보낸 본차이나 그릇이었습니다. 딸은 그걸 한 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요. 장바구니가 가득 차자 사위 어머니는 거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명아, 엄마 이것 좀 들어줘. 내 장모가 사온 게 아주 묵직하다. 그런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던 사위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엄마, 그냥 알아서 가져가. 나 지금 피곤해 죽겠어. 어이구, 이놈아. 엄마가 무거운 거 들고 가다 허리라도 삐끗하면 어쩌려고. 그럼 문영이한테 시켜. 며느리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사위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제 어미가 처가에서 보낸 귀한 물건들을 통째로 쓸어 담아가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집일 보듯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 방관이 어쩌면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결국 딸이 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 현관까지 옮겼습니다. 사위 어머니는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 덧붙였지요. 문영아, 다음에 내 엄마 오면 한우 좀 더 사다 놓으라 그래. 이왕 사는 거 넉넉하게. 사돈 돈 많잖아. 알았지? 나간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딸이 바보라서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딸은 알았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입을 다물었지요. 왜였을까요? 나는 그 이유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딸은 무서웠던 겁니다. 제 결혼 생활이 지옥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게요. 평생 자기 하나 키우자고 뼈를 깎으며 살아온 엄마가 행여라도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내가 아빠 빈자리를 못 채운 가정에서 키워서 내 딸이 시집가서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그렇게 자책하며 피눈물 흘릴까봐. 그게 딸한테는 시어머니 손찌검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딸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이 엄마한테 흘러갈까봐 입을 막는 아이. 어릴 때도 그랬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는 왜 아빠가 없냐고 놀려도 집에 와서는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까봐 어린 것이 제 서름을 혼자 삼켰던 겁니다. 그 버릇이 35 먹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였지요. 거기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이었지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내 딸한테 사위는 처음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엔 정말 다정했다더군요. 비 오는 날 제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딸한테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 소박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던 사람. 딸은 사위가 언젠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올 거라고 미련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일 껍질을 주워 담으며 딸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지요. 안방에서 자는 척하는 남편이 깰까봐.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코를 골며 잠든 깊은 밤, 딸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어 식어버린 밥을 물에 말아 한술 떴지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앞동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이었지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 그 불빛이 마치 자기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에 만밥을 끝내 절반도 못 비우고 딸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진 어깨 위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그 어둠 속에서 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한테 다 털어놓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아무 일 없다고 자신을 속였을까요? 나는 그 밤에 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딸이 다 털어놓았을 때 나는 그 식어버린 밥 한 술이 목에 걸려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양손 무겁게 사다 나른 그 한우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 딸은 그 좋은 고기 한 점 입에 못 넣고 물에 만찬 밥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앞동 불빛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밤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단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나는 한우를 사 나르는 대신 내 딸을 그 집에서 끌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아침 휴대폰을 식탁에 두고 나온 채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던 그 모든 순간이 내 딸의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는 그 가면이 벗겨진 얼굴을 곧 내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딸이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을 발견한 건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간 직후였습니다. 액정에 부재중 전화가 몇 통 떠 있었지요. 회사 비서가 나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딸은 그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그런데 그 망설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쪽에서 다시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앞동 사는 시애미는 찬밥이고 돈 많은지 애미가 사온 고기만 받아 처먹겠다 이거야? 문틈으로 새어나온 그 짐승 같은 고함과 내 딸 뺨에 떨어지던 손바닥. 그 한 장면이 60평생 단단하던 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지옥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딸네 층에 멈췄습니다. 나는 휴대폰만 얼른 챙겨서 도로 내려올 생각이었지요. 회의에 늦었으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딸네 현관 앞에 섰는데 문이 한 뼘쯤 열려 있더군요. 봄이라 환기를 시키려고 빼꼼 열어둔 모양이었습니다. 도어록을 누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틈으로 짐승 같은 고함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돈 좀 있다고 네가 위에 선 줄 알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나한테 살펴가시라며 굽실대던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짐승의 그것처럼 사나웠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는 긴 복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좁은 문틈 사이로 똑똑히 보였지요. 사위 어머니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잔뜩 들고 갔다가 무슨 까닭인지 되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 앞에 바짝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한우 한 세트만 가져갔잖아. 나머지 한 세트는 왜 그대로 둔 거야? 내 엄마 다시 오면 보여주려고 남겨놨지? 우리 시어머니는 하나만 가져갔어요 하려고. 참 영악하다 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2세트라서 남겨둔 거예요. 2세트면 둘 다 시애미한테 드리는 게 도리 아니야? 어차피 내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 앞동에 사는 시애미는 찬밥이고 돈 많은지 애미한테만 고기를 받아 처먹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한우 세트 포장지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고급 포장 상자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딸이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소리가 먼저 내 귀를 때렸습니다. 사위 어머니의 손바닥이 내 딸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겁니다. 딸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안경이 벗겨질 뻔했지요.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딸, 내가 갓난쟁이 때부터 들쳐업고 시장 좌판을 누비며 키운 딸, 감기만 걸려도 밤새 곁을 지키던 그 아이, 그 아이의 뺨에 남의 손바닥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한우를 사나르던 그 집 안에서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60 먹은 늙은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맨손으로 누구든 찢어발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려는데 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는데도 소리 한 번 안 질렀습니다.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떨어진 포장지를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매를 맞은 사람이 매를 던진 사람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나는 내디디려던 발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딸이 왜 그토록 야위었는지, 왜 새벽마다 사다 나른 한우 한 점 못 먹고 물에 만찬밥을 삼켰는지, 왜 내 앞에서는 늘 아무 일 없다고 웃었는지를요. 내 딸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모욕을 제 몸으로 다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행여 이 일이 엄마 귀에 들어가면 홀로 자기를 키운 엄마가 자신을 탓하며 자책할까봐, 그 칼날이 엄마 가슴을 후빌까봐, 그래서 제 뺨으로 그 칼날을 다 받아내고 있었던 거였지요.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뻔했으니까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나왔습니다. 제 어미가 며느리 뺨을 친 직후였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미를 말리거나 적어도 놀란 척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위는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걸 곁눈질로 흘끔 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화장실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지요. 제 아내가 뺨을 맞고 있는데 마치 재밌는 텔레비전 한 장면을 보듯 웃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비릿한 웃음을, 그 뒷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지요. 손찌검을 한 사람보다 그 손찌검을 보고 웃은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청년이
어쩌다 저런 짐승이 되었을까요? 그 순간 내 눈에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사과 접시 옆에 액정을 위로 한 채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내가 가지러 온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집어들 수 있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깜짝 놀라겠지요. 사위 어머니는 또 그 굽실대는 가면을 쓰고 아이고 사돈어른 오해세요 하며 둘러댈 겁니다. 사위는 시치미를 뗄 테고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저들은 내 딸을 더 못살게 굴 겁니다. 내 엄마한테 일렀냐며 보복할 게 뻔했지요. 나는 평생 사업판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일수록 칼을 함부로 빼지 않는다는 걸 뼈에 새기고 살았지요. 분노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 한 번 지르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잠깐 시원할 뿐이지요. 저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요. 나는 그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금 두 눈으로 본 이 지옥을 가슴에 얼음처럼 차갑게 새겼지요. 손바닥 떨어지던 소리, 비릿하게 웃던 사위의 입꼬리, 고개 숙인 내 딸의 처연한 옆얼굴, 하나도 빠짐없이 새겼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안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벽에 기대주저앉을 뻔했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까 문 앞에서 다 흘렸고 이제 남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차에 올랐습니다. 휴대폰은 식탁에 두고 왔으니 글로브 박스에서 비서가 비상용으로 넣어둔 보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지요. 우리 회사 전담 변호사 김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 가고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지요. 김 변호사, 며칠 전부터 준비하라고 한 거요. 사위 회사 자금건 그리고 그 외 절차들 전부 다 준비됐습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대표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입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시작하세요. 카드, 계좌, 투자금, 가압류, 고발.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많이 다르십니다. 나는 룸미러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내 딸이 맞았습니다. 내 돈으로 얻어준 집에서 내 돈으로 산 밥을 먹고 사는 것들한테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합시다. 끝까지 갈 겁니다. 저것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 오늘이 되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볕이 환했지요. 그 환한 볕 아래서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가둔 그 짐승들을 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사냥의 길이었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의 자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로 곧장 차를 몰았지요. 그날 밤 회장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 기 좀 살려주겠다고 사위한테 회사를 통째로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딸 뺨 때리는 손에 힘을 실어준 꼴이었지요. 분노로 칼을 함부로 빼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 사냥의 그물을 다 짜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새벽 회장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장실 소파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뺨에 떨어지던 손바닥 소리가 들렸고 사위의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지요. 새벽 6시 나는 변호사와 재무팀장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 다 영문도 모른 채 잠옷 같은 차림으로 달려왔지요. 대표님,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혹시 회사에 문제라도. 앉으세요. 지금부터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두 사람을 앉히고 책상 앞에 섰습니다. 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회사를 키운 사람으로서 이날만큼은 내가 가진 모든 패를 정확하게 세매야 했지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위한테 회사를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 본인도 그 어미도 그렇게 알았지요. 그래서 돈과 권력에 취해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사위한테 대표이사 명함을 줬을 뿐 회사 지분의 51%는 우리 본사 명의로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자금 집행 승인권도 법인계좌 통제권도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지요. 딸 기 살려주자고 사위를 사장 자리에 앉히긴 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가 곡간 열쇠까지 통째로 내줄 만큼 어수룩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사위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가장 큰 패착이었지요. 재무팀장, 그 자료 가져왔어요? 재무팀장이 무거운 황토색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했지요. 네, 가져왔습니다. 몇 주 동안 사위님 회사 장부를 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로 봤는데 대표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입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수법은 하청업체 결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실제 납품가는 1억인데 서류에는 1억 5천으로 올리고 그 차액 5천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거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1년 넘게 이어졌고 총액은 20억 원입니다. 20억이라고요? 네. 이중장부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20억이 어디로 가는지도 추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매입 잔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명의는 사위님 어머니 박민숙 씨입니다. 50억짜리 노후용 상가입니다.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사위는 처가 회사 돈을 빼돌려 제 어미한테 50억짜리 상가를 안겨주려 했던 겁니다. 며느리 뺨을 후려치던 그 손에 내 회사 돈 20억이 쥐어져 있었던 거지요. 굽실대던 그 어미는 내 돈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요. 서늘한 살기가 내 눈동자에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책상을 내리치지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차갑게 샘을 했지요. 김 변호사.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빠짐없이 적어요. 오늘 오전 안에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수첩을 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사위 회사에 넣은 투자금 전액 바로 회수 절차 들어가세요. 둘째, 사위 어미가 사는 앞동 아파트 전세금 내가 넣어준 돈입니다. 청구 근거 정리해서 가압류 준비하세요. 오늘 오전 중 법원 접수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고요. 셋째, 우리 딸 상해 진단서 어제 맞은 뺨 병원에서 정식으로 확인받게 하세요. 폭행 정황, 방관 정황까지 진술로 남깁니다.
멍이 남아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엔 재무팀장을 받습니다. 재무팀장, 자네는 본사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위명의 법인카드 전부, 회사 계좌 전부. 오늘 오전 중으로 묶어요. 단 한 푼도 못 빼게. 네, 대표님. 바로 맡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고발장 접수합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는 이 봉투 안에 다 있습니다. 원본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안에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왜 절차를 둘로 나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정지와 계좌 동결은 내가 본사 권한으로 당장 그날 오전에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장 한 번이면 됐지요. 하지만 투자금 회수나 가압류 고발은 법원과 경찰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가능한 것은 당장 집행하고 법적 절차는 따로 가동시켜 두 갈래로 동시에 조여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 저들이 도망칠 틈도 돈을 빼돌릴 틈도 없을 테니까요. 지시를 다 내리고 나서 나는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그 새벽빛을 보며 비서의 휴대폰을 빌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휴대폰은 아직 딸네 식탁 위에 있었으니까요. 신호음이 한참 갔습니다. 딸이 잠긴 목소리로 받았지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문영아. 엄마야. 엄마, 이 번호는 뭐야? 엄마 휴대폰은? 비서폰으로 거는 거야. 문영아, 잘 들어. 지금 당장 짐 싸. 많이 챙길 필요 없어. 옷 몇 벌, 신분증, 통장. 그것만 들고 회사 회장실로 와.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지금은 좀. 문영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엄마가 휴대폰 두고 갔지. 그거 가지러 다시 올라갔어. 문 앞에서 봤다. 네가 맞는 거. 전부 다. 딸의 숨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무 말하지 마. 변명도 하지 마. 네가 미안해할 일 하나도 없어. 그냥 짐 싸서 와. 1시간 안에. 엄마가 이제 다 끝낼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제 지옥을 숨겨온 딸을 이제야 끌어안아 줄 수 있다는 떨림이었지요. 1시간쯤 지나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퉁퉁 부은 왼쪽 뺨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채였지요.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쥐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들을 그대로 두고 일어섰습니다. 딸의 눈이 책상으로 향했지요. 거기엔 변호사가 준비해둔 상에 진단서 발급 절차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부은 뺨을 정식으로 확인받고 진단서를 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황토색 횡령 증거 봉투가 있었지요. 딸이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문영아.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말 못했어. 말하면 엄마가 또 자기 탓할까봐. 아빠 없이 키워서 내가 이런 꼴 당한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딸이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 먹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나는 딸에게 다가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야윈 어깨가 손안에서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엄마가 미안하다. 너 혼자 그 지옥에 두고 네가 웃으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새벽마다 고기 사나르면 네가 잘 먹고 사는 줄 알았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문영아, 이제 끝이야. 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은 뺨을 가렸던 머리카락을 가만히 넘기며 그 멍을 똑똑히 봤지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문영아, 그동안 너를 묶어둔 죄책감, 오늘 여기서 다 끊어. 엄마가 끝낼 거야. 내 딸 뺨에 손 뗀 데가, 내 회사 돈 빼돌려서 제 어미 상가 사주려던 데가, 저 사람들 평생 잊지 못하게 해줄 거야. 딸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다 끝낼 수 있어? 나는 책상 위의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내 엄마가 누구니? 맨몸으로 좌판에서 시작해서 직원 200명 회사 만든 사람이야. 엄마는 한 번 물면 절대 그냥 안 나.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책상 위 서류들을 환하게 비췄지요. 사냥은 그날 아침 정확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가만 내 명의로 넘어오면 나도 이제 건물주 사모님이야. 며느리 따위가 감히 고개 들 신분이 아니지. 50억짜리 신분 상승을 코앞에 두고 콧노래를 부르던 안사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그 무너지던 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전 사위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 소파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계약금을 치러둔 50억짜리 노후용 상가의 잔금 일정을 확정 짓는 자리였지요.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자 안사돈은 도장을 톡톡 두드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 들어올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알아서 척척 넣을 테니까 걱정 마요. 자기, 이 동네에서 제일 목 좋은 자리 맞지? 1층에 카페만 들어와도 월세가 얼만데. 그럼요, 사모님. 여기 1층이면 월 700은 거뜬히 받으십니다. 호호, 그렇지. 이제 나도 건물주 소리 좀 들어보자고. 평생 남 눈치 봤으면 이젠 남들이 내 눈치 봐야지. 안사돈은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처가 몰래 빼돌린 20억이 잔금으로 들어가면 평생 남의 집 일이나 하며 살던 자기가 강남 건물주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돈 많은 사돈한테 평생 품어온 그 지독한 열등감을 드디어 벗어던질 참이었지요. 기분이 한껏 들뜬 안사돈은 곧장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늘 눈독 들이던 1,5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핸드백을 골랐지요. 이거 주세요. 포장 제일 좋은 걸로요. 우리 아들이 카드 줬어요. 아들이 쥐어준 법인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지요. 그런데 삑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해봐요.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원이 다시 긁었습니다. 또 그 소리였지요. 한도 초과 및 거래 정지. 그 여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다른 카드 줘봐요. 아니, 잠깐만. 내가 확인하고 올 테니까 그 가방 치우지 말아요. 명품관 직원의 싸늘한 눈초리가 등에 꽂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흘끔거렸지요. 그 여자는 핸드백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위는 거래처 사장들과 고급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18호를 돌고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은 뒤 으스대며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나섰지요. 법인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삑. 여기서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지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됩니다. 뭐, 다시 해봐. 방금 전까지 쓰던 카드야. 다른 카드를 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 석 장이 전부 막혀 있었지요.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사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결국 한 사장이 마지못해 자기 카드로 밥값을 계산했지요. 사위의 자존심이 발밑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화장실로 달려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법인카드가 왜 다 막혔습니까? 회사 계좌는요? 지금 당장 확인해요. 고객님, 해당 법인 계좌는 지급 승인이 전부 막힌 상태입니다. 본사 승인권자 지시로. 본사? 무슨 본사? 내가 대표인데 누가 내 계좌를 막아? 그 순간 사위의 휴대폰으로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공장장이었지요. 받자마자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장모님 쪽에서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 하드디스크랑 장부를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같이 왔습니다. 사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1년 넘게 빼돌린 이중장부가 이미 들통났다는 거리요. 사위는 그 길로 골프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 회사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맞고소 준비해요. 장모가 내 회사를 마음대로 뒤집어 엎었어. 그리고 그 자금 회수인지 뭔지 효력 정지 신청 당장 넣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등기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그 회사 지분 51%가 본사, 그러니까 장모님 회사 명의입니다. 사장님은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질 지배권은 없습니다. 게다가 횡령 증거가 이미 경찰에 넘어간 상태라 맞고서도 효력 정지도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이야. 내 회사라고. 명함만 사장이셨던 겁니다. 곳간 열쇠는 처음부터 장모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처가 자본으로 사장 노릇을 하는 동안 정작 회사의 진짜 주인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는 거리요. 손에 쥔 모든 법적 반격이 시작도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한 사위는 헐레벌떡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문에 이미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요. 유리문 곳곳에 붉은 딱지처럼 투자금 회수 통보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웅성거렸지요. 사위는 그 붉은 딱지 앞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다급해진 사위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남아있는 이중장부 파일이라도 지우려 했지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감사팀은 이미 그 새벽에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확보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오히려 그 삭제 기록이 서버 로그에 고스란히 남아 증거 인멸 시도라는 죄목 하나를 더 얹어줬을 뿐이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꼴이었지요. 그 시각 사위 어머니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잔금 들어오기로 한 자금줄이 통째로 막혔다고 합니다. 매도인 쪽에서 잔금일 못 맞추면 바로 계약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잔금이 왜 막혀? 잔금 못 치르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미 넣으신 계약금 5억 원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5억?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단 말이야.
사모님, 아드님 회사도 지금 다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건물주 사모님이 되겠다던 꿈이 한순간에 5억 손실로 둔갑한 거지요. 손에 쥔 게 신분 상승이 아니라 날아갈 계약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지막 못이 박혔습니다. 그 여자가 살고 있던 앞동 아파트. 내가 전세금을 전액 대줬던 그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전세금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겁니다. 살던 집에 보증금마저 묶여버린 거지요. 이렇게 모자의 경제적 생명줄은 하나씩 차근차근 끊겨나갔습니다. 즉시 동결된 카드와 계좌가 첫 번째 칼이었고 뒤이어 들어온 투자금 회수와 가압류, 고발이 두 번째 칼이었지요. 한쪽은 빠르게, 한쪽은 깊게 두 갈래로 동시에 조여 들어가니 저들은 도망칠 틈도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회장실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재무팀장이 한 건 한 건 진행 상황을 알려올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딸은 회장실 옆 내 휴게실 침대에 누워 모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앞동 불빛을 보지 않고 잠든 밤이었지요. 나는 잠든 딸의 부은 뺨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모래성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저들이 진짜 바닥이 어딘지 깨닫는 건 아직 멀었습니다. 내 돈으로 구한 집에서 내 돈으로 차린 밥을 먹고 살면서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올렸냐. 평생 분노를 끓이되 한 번도 끓는 물을 엎질러 본 적 없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찻잔을 들어 올린 이야기. 지금부터 그 선전포고의 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그날부터 모자는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카드도 계좌도 막히고 상가 잔금까지 틀어지니 숨통이 조여온 거였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사람은 우리 본사 로비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다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소란이 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사위분하고 그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막무가내로 대표님을 뵙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안내 직원이 막아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올려보내요. 보안 요원 붙이고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곁에 있던 딸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문영아, 겁나면 안 봐도 돼. 엄마가 다 할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었던 뺨의 멍은 이제 누렇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딸은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볼래, 엄마. 이번엔 안 숨을래. 끝까지 볼 거야. 그 말에 나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개도 못 들던 아이의 눈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둘이 양팔을 붙든 채 사위와 그 어미를 끌고 들어왔지요. 두 사람은 발버둥을 치며 끌려 들어와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보던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딸이 팔짱을 끼고 서서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지요. 며칠 전 내 딸의 뺨을 후려치던 사돈댁이 지금은 내 딸의 발치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우리 주명이랑 문영이 앞날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잖아요. 사위도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내 구두코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회사 돈은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콧물까지 흘리며 빌던 사위의 얼굴 역시 며칠 전 그 비릿한 웃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마저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요. 두 사람이 발치해서 우는 동안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한참 만에 나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가만히 봤지요. 비서가 조금 전 우려다 준 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나는 그 뜨거운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비루한 몰골을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봤지요. 손찌검을 하던 손, 그걸 보고 웃던 입,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 내 발치에서 기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구한 집에서 내 목소리가 낮게 회장실에 깔렸습니다. 내 돈으로 차린 밥을 먹고 살면서 두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올렸어? 마지막 말이 넓은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움찔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내 손목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는 그 무거운 찻잔을 두 사람의 무릎 사이 바닥을 향해 세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끓는 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지요. 뜨거운 물방울이 두 사람의 다리로 흩뿌려졌습니다. 안사돈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지요. 아, 뜨거워. 사돈어른 왜 이러세요? 나는 일부러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릎 사이 바닥을 겨눴지요. 뜨거운 찬물로 겁을 주려는 것뿐 화상을 입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력이고 나는 평생 폭력으로 이를 그르치는 사람을 경멸하며 살았으니까요. 내가 원한 건 저들의 심장에 공포를 새기는 거였습니다. 손찌검 한 번으로 내 딸 가슴에 박힌 공포를 똑같이 돌려주는 거였지요. 깨진 도자기 조각이 두 사람 발치에 흩어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무릉덩이 위로 두 사람은 사시나무처럼 떨었지요. 어제까지 강남 건물주를 꿈꾸던 사람이 뜨거운 찬물 한 방울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너희 모자. 나는 깨진 잔 너머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부로 빚쟁이 꼬리표 달고 살아.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봐.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 선전포고가 두 사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위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어미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사돈어른 제발요.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어떻게 살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딸은 너희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뺨을 맞고도 엄마 걱정에 입을 다물었어. 너희가 내 딸을 그렇게 살게 했지. 이제는 너희 차례야. 사위 어머니가 그 말에 무너지듯 엎드려 다시 내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평생 사돈어른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정말입니다. 은혜? 나는 그 여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전세금 대주고 먹을 것 사다 나르고 회사까지 안겨줬을 때 그 은혜는 어디 갔지? 내가 현관 나서자마자 그 은혜를 내 딸 뺨에다 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은혜를 말해? 사돈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슬펐지요. 다정했다는 사위가 친딸 같다던 그 어미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돈과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짐승으로 만드는구나. 하지만 그 슬픔이 내 손을 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르게 굴었다가는 또 내 딸이 당할 테니까요. 나는 곁에 서 있던 딸을 봤습니다. 딸은 깨진 도자기 조각도 끓는 물웅덩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처음으로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 그 여자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아이가요. 나는 딸에게 가만히 고갯짓을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딸이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황토색 서류 봉투와 딸의 상에 진단서가 놓여 있었지요. 딸의 손이 그것들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회장실 안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끓던 물이 식어가는 그 침묵 속에서 이번엔 내 딸이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받쳐주던 그 사람은 돈에 취해 죽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친정 돈을 빼돌린 도둑일 뿐이고요. 평생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제 지옥을 숨겨온 내 딸이 어떻게 그 굴레를 제 손으로 벗어던졌는지 지금부터 던져진 서류 봉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딸이 책상으로 걸어가 황토색 서류 봉투와 자신의 상에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떨던 두 사람이 그 모습을 올려다봤지요. 딸은 먼저 상에 진단서를 펼쳐 두 사람 앞에 똑바로 들이밀었습니다. 보이세요? 안면부 좌상, 전치 2주.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린 날 병원에서 뗀 거예요. 제 멍든 얼굴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폭행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없어요. 사위 어머니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문영아, 그건 그날 내가 좀 흥분해서. 흥분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흥분하면 사람 뺨을 때리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흥분하실 때마다 어깨를 떠밀리고 그릇을 빼앗기고 손찌검을 당했어요. 그게 다 흥분이었어요? 1년 넘게요?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번엔 사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에 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사위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뜯어내던졌지요. 봉투가 찢어지며 안에 든 종이들이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20억 원의 횡령 내역서와 이중장부 사본이 눈보라처럼 회장실에 흩뿌려졌지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1년 넘게 빼돌린 20억. 하청 결제 부풀려서 차액 빼돌린 거. 그 돈으로 어머님 상가잔금 대주려던 거. 여기 다 있어요. 원본은 이미 경찰에 넘어갔고요. 사위가 흩날린 종이들을 보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것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주워 담으면 없던 일이 될 것처럼 짐승처럼 종이를 긁어 모았지요. 이게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다시 채워 넣으면. 딸이 그 발버둥 치는 사위의 손등 위로 차갑게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2장이었지요.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사위가 종이를 긁어 모으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올려다봤지요. 문영아, 이혼이라니.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옛날로 돌아가자. 응? 우리 연애할 때 기억하지? 나 그 사람 맞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 그때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딸이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그 멈칫함을 봤지요. 내 딸이 미련하게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 다정했던 그 시절의 남편. 그 끈을 끊는 게 딸한테는 가장 아픈 일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내 그 끈을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던 사람.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도 그때의 당신이 보고 싶어. 매일 기다렸어. 당신이 그 사람으로 돌아오기만을. 뺨을 맞으면서도 당신이 제 어머니 폭행을 견눈질로 보고 웃는 걸 보면서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내 미련이었어. 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죽었더라고. 돈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처가 콤플렉스에 절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 다정했던 그 남자가 아니라 내 친정 돈 20억을 빼돌린 도둑이야. 죽은 사람을 붙잡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는 딸이 마지막 한마디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지금 입고 있는 그 속옷까지 다 우리 친정 돈으로 산 거예요. 당장 빈몸으로 꺼지세요. 그 말이 사위의 얄팍한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처가 콤플렉스에 평생 시달리던 사람한테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른 거였지요. 사위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곁에서 사위 어머니가 이번엔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문영아,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우리 아들 감옥 가면 안 되잖아. 빚더미에 앉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며느라가, 네가 좀 말려줘. 응? 네가 사돈 어른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며느리 뺨을 후려치던 그 손이 지금은 며느리 바짓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딸 같다던 그 입이 이제야 며느라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지요. 딸은 그 손을 피하듯 차갑게 발을 뺐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이요. 어머님, 저 그동안 착한 며느리 되려고 정말 애썼어요. 어머님이 그릇을 빼앗아가도 식재료를 쓸어가도 뺨을 때려도 다 참았어요. 우리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제가 불행한 걸 엄마가 알면 자기가 아빠 없이 키워서 그렇다고 자책할까봐.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저 이제 그거 안 할래요. 착한 며느리 그만둘래요. 딸이 바지를 한번 탁탁 털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개도 못 들던 내 딸이 평생 자기를 올가매던 굴레를 제 손으로 벗어던지고 있었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입으로 또박또박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카드를 정지시키고 가압류를 거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진짜 응징은 내 딸이 다시 제 발로 서는 거였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턱짓을 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두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챘지요. 사돈어른, 사돈어른 제발. 어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두 사람의 비명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지만 나도 딸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지요. 흩날린 횡령 서류들을 밟으며 깨진 도자기 조각 위를 지나 두 사람은 회장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임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회사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강남 건물주를 처가 콤플렉스를 벗어던질 날을 꿈꾸던 두 사람이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짐짝처럼 끌려나가 바깥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지요. 완벽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회장실 통유리 창으로 그 광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나와 딸은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지요. 한참 만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뼈가 만져지던 그 어깨가
어쩐지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았지요. 응, 끝났어. 그 지긋지긋한 악연, 이제 완벽하게 도려냈어. 딸이 나를 봤습니다. 부었던 뺨의 멍은 이제 거의 사라져 있었지요. 우리 모녀는 마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수년간의 지독한 악연이 마침내 뿌리째 뽑혀나간 자리였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도 남편이라는 껍데기도 없이 우리 둘만으로 이미 완벽하게 온전한 가족이구나. 뺨에 드리웠던 희생의 그늘을 걷어내고 내 딸이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회사 돈 20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됐지요. 증거인멸 시도까지 더해져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좁고 습한 구치소 독방에서 처가 콤플렉스에 절어 살던 사위는 이제 차가운 시멘트 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받쳐주던 그 다정한 청년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지요. 사위 어머니는 더 처참했습니다. 50억짜리 상가 계약이 깨지면서 날려버린 계약금 5억 원에 가압류된 전세금까지 더해져 있더미에 앉았지요. 결국 앞동 전셋집에서도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강남 건물주 사모님을 꿈꾸던 사람은 달동네 단칸 월세방을 전전하며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로 비참한 노년을 연명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뺨을 후려치던 그 손으로 이제 남의 식당 설거지통을 닦고 있다더군요. 나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통쾌하다는 마음보다 차라리 담담했습니다. 저들이 뿌린 씨앗을 저들이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내가 한 일은 그저 그 씨앗이 제때 열매 맺도록 거둔 것뿐이었지요. 딸은 상해 진단서와 횡령 증거로 시댁의 귀책 사유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승소했지요. 법원 판결문에 도장이 찍히던 날 딸은 호적에서 그 짐승들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요. 그리고 쾌청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회사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딸이 들어왔지요. 과거에 그 무기력했던 주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어깨를 곧게 펴고 또박또박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지요. 임직원들이 인사를 건넸고 딸은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석 달 전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두 사람이 가로질렀던 바로 그 로비를 이제 내 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우리 회사의 신사업 기획실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자리였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대표 딸이라 자리 하나 받았겠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산산조각 났지요. 딸은 주주들 앞에서 첫 신사업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석에 앉아 딸의 발표를 지켜봤지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다음 10년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시장 분석과 수익 구조, 위험 요소까지 거침없이 짚어나갔지요. 주주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숨겨왔던 경영 감각이 그제야 빛을 발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딸은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사업하느라 바쁠 때면 옆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며 샘을 거들던 아이였지요. 그 재능이 결혼 생활이라는 지옥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겁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굴레가 내 딸의 날개를 꺾어두었던 거지요. 이제 그 날개가 다시 펴지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주주들까지 고개를 끄덕였지요. 딸은 상기된 얼굴로 곧장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딸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그때 날 끌어내주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그대로였을 거야. 나는 딸을 마주 안았습니다. 석 달 전 회장실에서 울던 그 야윈 어깨가 아니었지요. 단단하고 곧은 어깨였습니다. 아니야. 끌어낸 건 엄마지만 다시 선 건 너야. 내 발로 선 거야, 문영아. 엄마는 방패였을 뿐이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 뺨엔 더 이상 멍도 그늘도 없었지요. 오직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의 빛만이 환하게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평생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늘 마음 한편에 있던 자책. 내가 아빠 빈자리를 못 채워서 내 딸이 어디서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그 그림자가 딸이 주주들 앞에서 당당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거쳤지요. 아빠가 없어서 내 딸이 약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딸은 누구의 빈자리도 채울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저 잠시 사랑이라 믿었던 것에 발목을 잡혔을 뿐이지요. 그날 저녁 우리 모녀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펼쳐졌지요. 며칠 전까지 딸을 감시하던 그 앞동 불빛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마음껏 누리는 환한 불빛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채웠습니다. 딸이 잔을 들었지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우리끼리네. 그러게, 우리 둘이네. 나는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문영아, 엄마가 평생 마음에 걸렸던 게 뭔지 알아? 아빠 없이 너 키운 거. 남들 다 있는 아빠가 너한테만 없어서 네가 어디서든 기죽을까 봐. 그게 평생 엄마 가슴에 박힌 가시였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한 번도 우리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아빠가 없어서 불행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어. 진짜야.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알았어. 가족이라는 게 사람 머릿수로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남편이 있어도 그게 껍데기뿐이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나는 그 껍데기 채우려고 10년을 버렸어. 근데 봐. 엄마랑 나 둘뿐인데. 우리가 제일 완벽한 가족이잖아. 나는 잔을 들어 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맞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빠의 빈자리도 남편이라는 껍데기도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온전한 가족이야.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모녀는 환하게 웃었지요. 험난했던 지난 세월의 상처를 우리는 막강한 자본과 철저한 응징으로 모두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지요. 딸은 제 발로 다시 섰고 나는 평생의 자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녀의 앞날은 누구의 빈자리도 누구의 횡포도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굳건한 왕국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딸의 환한 웃음 속에서 확인했지요. 창밖의 도시는 그날따라 유난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고 온 휴대폰 하나가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면 제 딸은 지금도 그 차가운 식탁에서 물에만 밥을 삼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참고 견디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픔은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그래야 방패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 곁에도 끝까지 등을 내어줄 든든한 가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